1895년 1월 15일 평안도 평양부에서 재봉틀 장사로 자수성가한 상인 유기영과 김학실 사이에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유일영이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자 당시 평양부에서 재봉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아버지 유기영은 미국 감리회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듣고 1904년 당시 9살에 불과한 강남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당시 유일한의 아버지는 미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몰라 그냥 그 나라 땅의 중앙이겠거니 하면서 유일한을 미국 대륙의 정중앙으로 보내게 된다. 큰 돈이 들 수도 있는 유학을 보낸 이유는 자신의 자식들이 식견을 넓혀서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유기현은 자식들을 러시아, 일본, 중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하게 하였다. 배에서 아버지가 환전해준 미국 돈을 잃어버린 유일한은 인솔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용만의 배려로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독신자 자매인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되었다. 테프트 자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기독교의 노동윤리를 실천했으며 어린 유일한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배려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란은 인종차별로 서러움을 겪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강한 성격으로 극복했다. 1909년 그는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 만든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한다.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으며 방학 때는 식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재미교포들의 항일 집회에 참여하여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항일 경력 때문에 고향의 사업차 잠시 입국했을 때 일본 제국 경찰에게 연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이름을 바꾼 계기도 비범한데 중학교 시절 미국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보급소 직원이 이름 일영이 어려워 제멋대로 이란이라고 불렀다. 그는 당황했지만 한국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한 자를 떠올리고 아예 유일한으로 개명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승낙을 구하였고 이 요청을 받은 아버지는 일영의 동생들의 돌림자까지 한 자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은 처음부터 돌림자가 한이 되었다. 유일한은 고교 시절 미식축구부의 활동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생 시절 학비가 부족한 유일한 박사는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전기 변전소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한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서재필이 소집한 제1차 한인의회에 참여했다. 3.1 운동 소식을 접한 서재필은 만세운동에 호응하기 위해 4월 초에 공지하여 4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연합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때 유일한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연합회의에 참석하였다. 3일간의 제1차 한인연합회의가 끝난 뒤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에 선언하고자 4월 16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의 주도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하였다. 다만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이 미국에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이자 실망했다는 일화가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유일한은 재미 중국인 및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주나물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새내기 사업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유일한은 시내 대로변에 유명한 가게의 쇼윈도에 트럭을 들이받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트럭에 실린 숙주나물이 담긴 병들이 도로변에 죄다 쏟아져 깨졌는데 이 사건이 숙주나물을 기자들이 소개하도록 하여 미국인, 특히 숙주나물을 조리하여 먹는 중국계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아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이후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숙주나물 병조림의 단점을 개선한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1925년에 중국계 미국인 소아과 전문의 호미르와 결혼해 일남을 얻었다. 미국 철도회사 고위 임원으로서 중국인 사회에서도 이름 높았던 거부의 딸 호미리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다. 한편 독립운동을 하며 자산을 모두 쓴 서재필에게 유일한이 찾아와 함께 유일한 앵코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조선에 있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장 에비슨의 귀국 권위로 연희 전문학교 상과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자리에 유일한의 처 호미리에게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과장 자리를 제의해 귀국하기로 한다. 서재필은 유일한이 귀국할 때 유한양행의 버드나무시를 제작하여 선물할 정도로 유일한을 아꼈다. 이렇게 청년 사업가로서 바쁜 중에도 1922년에 남가주 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29년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1926년에 귀국하여 경성부 종로 이정록,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에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라초이 회사 경영 때 필요한 녹두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북간도에 거주하던 부모와 동생들을 만난 일 때문이었다. 부모는 장남 유일한이 보내준 돈으로 땅을 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빈곤과 기아로 인한 질병에 허덕이며 민중작가 최서의 소설인 탈출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굶주림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유일한의 아버지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으나 식품회사 경영을 하던 아들에게 실망해 내가 겨우 숙주나물 장사나 하라고 너를 미국에 보낸 줄 아느냐? 큰 공부를 했으면 큰일을 하거라. 라고 훈계를 했다고 한다. 몸소 민족의 현실을 체험한 그는 고민 끝에 1927년 조국에서의 삶을 위해 돌아왔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짐더미들을 정리했는데 정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랐다고 한다. 짐들이 전부 약품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약이 매우 귀했기 때문이다. 유일한은 당시 한국인들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결핵약, 이전에는 미국에서 약품을 수입하여 팔던
유한양행이 1933년 처음 개발하여 판매한 제품인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 혈청 등을 판매했으며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처호미리 여사도 중일전쟁으로 조선의 의약품 부족이 극에 달하자 소아과 병원을 개업하여 저렴한 가격에 소아들을 치료했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당시에는 약이 매우 귀했고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연이어 일으키면서 돈, 약품, 금속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은 물론 인력까지 공출해서 뺏어간 데다가 식민지라 다른 나라와 무역도 못하게 했다. 조선인들이 대표정에서 사정사정하고 시위도 벌여봤는데도 전쟁의 본토 경제력까지 짜내며 집중한 일본이 식민지에 줄 리도 없었고 설령중 경우에도 조악한 품질로 그것도 배급제로 아주 조금 친일파에게만 나눠준 정도였다. 유한양행은 다행스럽게도 보유한 약이 많아서 일본의 눈을 피해 보급할 수 있었다. 그의 경영 철학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1928년 7월 9일에 유한양행 최초의 신문 광고를 냈다. 당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서로 비방하거나 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만병통치약 등으로 얼버무렸다. 약장수가 신문에 진출한 격. 그러나 유일하는 제품의 이름과 용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의약박사와 약제사의 이름을 실어 제품을 증명했다. 유일하는 유한양행을 경영할 때 항상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법인세를 꼬박꼬박 납부했으며 훗날 유한양행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되고 유일한 본인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꾸준한 납세를 고집했던 이유는 나초이사를 경영하던 시절 자신과 거래하던 녹두 회사 사장이 탈세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에 실망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1939년 유한양행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는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1909년 박용만이 설립한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하고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에서 독립운동결의문 기초작성위원으로 선임되어 대회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930년대 후반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1941년 해외 한족대회에 참석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42년 CIA의 전신인 OSS 미육군 전략처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고 군사 훈련도 받았다. 재미한인으로 이루어진 한인국방경비대 맹호군 창설을 주도했으며 1945년 버지니아에서 12국 대표 160명이 모인 IPR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전후 일본 처리 문제의 논의에 가담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OSS의 네코 작전의 1조 조장으로 참가한다. 네코 작전에 참여한 공작원들은 OSS의 지휘 아래 강도 높은 군사 첩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당시 유일한의 나이는 무려 50살이었다. 학생 시절 때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었으니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네코 작전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워싱턴 OSS 전략첩보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비밀 첩보 작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의 고난도 훈련을 받은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투입해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점을 확보해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이 작전의 이름은 네코 프로젝트. 선발 요원 총 19명. 이름 대신 암호명 A, B, C, D로 불린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다. 1945년 8월 광복 직전에 펼쳐진 이 작전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인해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써 프로젝트는 해체되었다. 당시 OSS 훈련 책임자가 유일한을 평가한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그는 매우 투철한 애국자이며 회사 간부들을 보다 투철한 아닌 애국자들로 채웠다. 그래서 유사시 이들을 지하 조직의 핵심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회사의 존망을 무릅쓰고 그의 사업 조직망을 기꺼이 이용하는 데 동의했다. 즉, 자신의 회사 전체를 독립운동에 쏟아부으려 했다. 유일한은 살아생전 이 작전에 참여한 사실을 일절 함구하여 동생 유특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네코 작전의 전모와 유일한 등 공작원 명단은 유일한 사후 20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광복 후 1946년 7월 미국에서 돌아와 유한양행을 재정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가서 비어있던 유한양행은 물론 온 국토가 숲밭이 되자 이를 재건할 인력을 키우기 위해 1952년에는 고려공과기술학교를 1964년에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철저히 법인세를 냈던 유한양행은 196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모범납세 법인으로 선정되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때의 에피소드가 실로 전설적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부정부패 단속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어느 기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권 생각만 그럴 뿐 현실은 그것을 이용한 기업인들과 정치인끼리 정치자금을 대가로 서로 봐주는 상황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그룹. 정주영은 철저히 비위를 맞춰주면서 정부의 대규모 토원 정책을 수주받아 대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유일한은 청년 정직한 성격상 당연히 정치자금을 주는 것을 거절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권력자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유한양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엔 예고하고 다음엔 불시에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한양행을 조사했으나 당시 세무조사원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탈세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술 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금까지 자진해서 내는 이 회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김만태 당시 유한양행 세무감찰팀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20일 정도 조사를 하니까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정도였다고 한다.
하여튼 정치자금을 거절한 일종의 괘씸죄로 시범 케이스로 걸려 국세청으로부터 수개월간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니 이건 박정희 정권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유한양행이 박정희 정권에서 요구한 정치자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리 탈세와 탈루 등 조세포탈 혐의를 낙인 찍어 수개월간의 세무조사를 벌였음에도 단 하나의 혐의점도 찾지 못하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거절한 것을 명분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누명을 씌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게다가 제조한 약품들도 관련 당국에 갖고 가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니 약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손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 원재료를 손실분만큼 더 넣어 정량을 딱 맞춰 제조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해서 1968년 유한양행의 동탑 산업훈장을 수여했다고 한다. 계몽사 위인전 유일한 편에는 박정희 정부 당시 조사원이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여 해외여행 포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쓰여 있으며, 만화로 만나는 20세기의 큰 인물에서도 비슷한 언급. 다만 여기서는 1계급 특진 2등 걸 보면 사실로 추정된다. 유일한의 남동생인 유특한도 본인이 따로 차린 회사 유의제약에서 형처럼 모범 경영을 실천했다고 한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일제 말기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는 유한양행을 적산으로 간주해 세금 압박을 가했으나 광복까지 버텨냈다. 대한민국 정부 성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의 후원자가 박용만이었고, 유일한 자신이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을 좋지 않게 봤으니 이승만이 음해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유일한의 은행 예금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유일한이 이승만의 외교론을 좋지 않게 본 것과는 별개로 유일한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그의 외교론이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한인들과 독립운동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일한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를 경계한 것인데, 이승만이 유일한을 정적으로 간주해서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나갔다는 평이다. 1969년 노안으로 경영에서 은퇴하며 전문 경영인 CEO에게 유한양행의 경영권을 인계했다. 당시 조건순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이 전문 경영인 제도가 실시된 건 대한민국에서 유한양행이 사실상 최초라고 한다. 1971년 3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세브란스병원에서 손녀 유일링의 학비 1만 달러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하고 묘소 주위의 5,000평은 학생들이 놀도록 유한동산으로 가꾸며, 아들은 자립하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노안으로 사망했고 유한공고에 안장되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1968년 4월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기업을 경영했던 시절 지인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게 어떻겠냐 며 유일한을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정치에 뛰어들기도 해서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유일한은 정치 참여를 거절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죽기 전에도 유한재단을 통해 유한공고와 유한대학교를 설립했으며,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도 주식 12,000주를 기부했다. 기부 조건으로 주식을 의학과 연구 교육을 위한 활동에만 쓰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이 현재의 대형 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유일한과 홍일이 부부는 유한양행을 세우기 전에 세브란스 의전과 연희 전문학교의 설립자인 올리버 에이비슨 박사에게 각각 연전 상과 교수와 세브란스 소아과 과장을 제의받았던 인연이 있었다. 이 경영권 인계에도 일화가 있는데, 1969년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아들 유일선이 한국으로 와 유한양행 부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유일한은 처음부터 아들이 회사에 취임하는 것을 탐탁찮게 여겼는데, 임원진들이 유일한에게 록펠러, 포드 등 해외 기업의 이 세 경영권 인계 사례를 그에게 여러 차례 보여준 끝에 결국 유일선의 부사장 취임을 승낙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의 유일선을 처음부터 좋지 않게 본 유일한은 결국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유일한의 회고에 의하면 유일선은 부사장 취임 후 오직 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기업인으로서 전혀 틀린 자세는 아니지만 평생 기업은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 국민의 건강, 나라를 위해 때로는 모험을, 때로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유일한의 입장에서 아들 유일선의 이러한 의견은 그의 신념과 충돌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회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고했다고 한다. 이후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유한양행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시키고 보유한 주식도 처분해서 유한양행 경영에 전혀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유한양행에서 근무했던 연만희와 대화에서 유일한은 연만희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고 나가야 유한양행이 영원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죽은 뒤 자손들 중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제 실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에는 아무 말할 생각 없다고 한다. 이 유한양행의 전문 경영인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전문 경영인 임명도 관례에 따라 모두 내부 승진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유한양행의 CEO들은 모두 경력이 유한양행 평사원부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CEO인 이정희 대표도 1978년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인물이다. 정관에 의해서도 6년 이상은 있을 수 없는 데다 유한양행 사원으로서 시작이 자리에 오른 뒤 6년 내에는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하여 이후 2021년에는 조옥재 대표가 취임하였다. 현재 조옥재 대표도 1987년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지금의 총괄관리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지금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이다. 중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로 유일한이 손녀 유일링의 등록금 1만 달러만 제외하고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나온 액수는 토탈 407억 원이다. 대기업 회장 재산이 뭐가 이리 적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71년 기준 407억 원이다. 2021년 기준 7,9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이를 다 사회에 헌납한 셈이다. 참고로 당시 시내버스 요금이 10원, 라면은 20원, 짜장면 60원이었다. 이런 생필품 물가로만 따져본다면 100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니 현재 가치 4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더 감동적인 건 유일한의 아들 유일선은 이 재산마저 거부하려고 했다. 유일선이 아버님께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고 유언하셨는데 만약 제가 손녀의 학자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1만 달러를 받으면 세상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렇게 받은 딸의 등록금도 그나마 반만 쓰고 남은 돈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유족들은 유일한의 결정을 전혀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도를 가족 몫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또한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내에 있는 묘지 주변에 땅을 상속하긴 했는데 이는 땅을 유한동산, 즉 공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유제라 본인도 1991년 미국에서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유한재단 측에 기부했다. 유제라의 묘소도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 손녀 일링유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한양행에서 무급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기도 했다. 여담으로 그의 생애와 행보를 보면 의외의 일이긴 하나 작곡가 안익대와 친분이 있었다고 하며 윤치호의 아들과는 대학 동기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일한이 안익대와 윤치호에게서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는 추측이 가능해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유일한의 생애를 본다면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이 친일파로 돌아서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펄 벅과 친분이 있었다. 그녀의 작품에 김일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일한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또 1964년 한국 고아와 혼혈아들의 입양을 주선하던 한국펄벅재단이 건립되었는데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해 있다. 펄벅 여사 기념관이라고도 칭한다. 그 터는 이전 유한양행의 소사공장이 있던 자리로 생전 두 사람의 친분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